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프레스룸 먼저 큐시트로 만나봅니다. 사무총장 교체와 관련해 무언 시위를 하고 있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프레스룸이 직접 찾아갔습니다. 거침없던 이준석 대표의 얘기 잠시 후 알아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의 병원 외출 모습을 두고 진위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진실은 뭔지 알아봅니다. 이철이 청와대 정무수석이 윤석열 후보에게 후보 선출을 축하하는 난을 전하러 왔는데요. 이 오가는 말에 뼈가 있습니다.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이외에도 상금 17억 원이 걸린 현실판 오징어 게임, 또 2시간이 넘도록 아이를 안고 재판을 해야 했던 판사의 사연도 준비했습니다. 아침에 나올 땐 좀 춥다 싶었는데 지금은 또 햇살이 따사로운 나들이가 가고 싶은 그런 날씨입니다. 김다영 캐스터 오늘 날씨 전해주시죠. 네,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포근한 요즘입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4.4도로 출발하면서 어제보다 비교적 쌀쌀했는데요. 현재는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의 한낮 기온은 13도까지 오르면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벌어지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엿새째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계속해서 산불 등 화재 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예비 소집일인 내일과 수능일에는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수능 당일에는 새벽에 수도권 서해안과 충남 북부 서해안을 시작으로 낮에는 수도권과 영서, 충청 북부 내륙에 약한 비가 오겠고요.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 13도, 대전 16도, 부산은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휴일 오후부터 영동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재천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먼저 전봇대 위의 격렬 저항. 일단 키워드부터 좀 심상치가 않은데요. 이수아 기자, 이거 무슨 사연이죠? 네, 사랑제일교회 얘기입니다. 이 교회에 대한 6차 명도 집행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 앞서 이미 5번 정도 시도됐다가 어제 새벽 기습적으로 이뤄졌는데 이마저도 교인들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히면서 이뤄지지 못한 거죠. 이 집행하려는 경찰과 이를 막는 교인들 사이 충돌이 거세지면서 부상자도 발생했는데 일단 현장 상황 잠시 보고 오시죠. 내가 뭘 했는데 네, 소방 인력 110여 명, 구청 15명, 경력 500여 명이 동원된 대규모 집행 시도였는데요. 5시간이 채 되지 못해서 결국 철수해야 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보셨지만 신도들이 경력에 소화기를 뿌리는가 하면은 이 철탑 위에서 항의도 하고요. 심지어 교회 안에 방화, 불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이 현장에는 정광훈 목사도 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앞으로 10,000번을 진입해도 교회를 재탈환하겠다면서 이 저항하는 교인들을 격려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 오늘 항의 기자회견도 오전에 열었거든요. 영상은 저희가 준비하지 못했지만 서울시장과 재개발 조합장을 사죄하라며 이렇게 고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나 격렬하게 저항을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이 장이동 재개발 조합 측과 사랑제일교회 측 사이 첨예하게 입장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조합 측은 이미 토지수용위원회가 감정한 보상금 84억 원을 다 지급했으니 계산이 끝났다는 거고 교회 측은 이에 7배 가까운 563억 원을 요구 중입니다. 꽤 큰 돈이죠.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이 둘 사이 명도 소송. 그러니까 부동산 대금을 지급한 뒤에도 점유자가 집을 비우지 않을 때 내는 소송을 말하는데 이걸 조합 측에서 낸 거죠.
그러고 법정 싸움 과정에서 결국 법원이 그러면 157억 원으로 서로 합의를 보면 어떠냐라고 제시를 했는데 네. 이마저도 교회에서 거부를 했고요. 그 뒤에 교회가 1, 2심을 모두 패소하면서 강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왜 교회는 157억 원도 모자를까? 추가 보상금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 싶은데요. 네. 교회 측 입장을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철거가 되면은 개발지에 임시 예배소도 필요하고 새로 교회를 짓기 위해서 돈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합 측은 현재 3층짜리인 교회 건물을 지하 4층, 지상 7층으로 확장해 짓기 위한 추가 보상금이 필요하다. 교회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보상금 지급은 어렵다라는 입장이어서 좀처럼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니 뭐 일단 양쪽에서 얘기하는 이 보상금의 금액 차이가 너무 커서 이 교차점을 좀 찾기가 쉽진 않아 보이는데 지금 뭐 재개발 구역에서 보상금이 좀 만족스럽지가 않기 때문에 빚어지는 마찰은 사실 뭐 종종 있어 왔잖아요. 뭐 격렬하게 저항을 하다가 자칫 인명 피해가 있을까 봐 그 부분이 좀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좀 무탈하게 문제 없이 좀 잘 정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프레스룸 기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서 인터뷰를 하는 이 프레스룸이 간다 시간입니다. 이번엔 누가 또 어떤 인물을 만나고 왔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볼까요?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우리 당에 들어와서 같이 활동한다면은 비단 주머니 3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상징적 의미의 그것을 제가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터뷰에 앞서서 예. 두 가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때 정품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하나는 프레스룸 출연권이고 하나는 질문 패스권입니다. 딱 한 번만 쓸 수 있으니까요. 신중하게 고민하셔서 한 번은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수아 기자. 네. 아니, 지금 보니까 이준석 대표를 지금 만나고 왔어요. 뭐 보니까 비단 주머니를 지금 주고 왔는데 보니까 질문 패스권이 또 들어 있습니다. 이 질문 패스권 언제 쓰는지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안 그래도 어제 이준석 대표가 뭐 최고위에서도 또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출판 기념회에 갔는데도 일절 이 기자들의 질문에 얘기를 하지 않고 이 자리를 떠났었거든요. 뭐 무건 시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그래서 더더욱 이준석 대표 생각이 좀 궁금했었습니다. 네, 게다가 윤석열 대선 후보가 바로 옆에 앉아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준석 대표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이 대표, 윤 후보 그리고 김 전 위원장까지 세 사람 사이 선대위 구성을 둘러싼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네. 이 대표 속생각 한번 들어봤습니다. 다시 우리 김 박사님께서 역할을 또 하셔야 될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지 않는가. 저도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이 전권을 드리는 게 필수 불가결의 조건이라면 만약에 선대위 그 영입을 위한 그걸 하실 의향도 있으신 건가요? 제가 할 건 아니고요. 후보가 해야 되는 것인데 지난번에 전두환 발언 때문에 후보가 굉장히 곤란을 겪었지만은 뭐 그 부분은 후보가 사과를 했으니까 됐고 근데 후보가 원래 그때도 하려던 말이 전두환 대통령 같은 사람도 그런 어떤 아주 큰 과거가 있지만 경제라는 분야에 있어가지고는 본인이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김재익 경제수석 같은 훌륭한 분한테 위임을 했기 때문에 아주 그 통치에서 경제에 있어서는 성과가 좋았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후보도 위임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다 그러면은 선거에 있어가지고는 대한민국 최고의 지금 지휘관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김종인 위원장에게 사실상의 전권을 주는 건 나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표님 생각은 그런데 후보의 또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예, 저랑 김종인 위원장이 선거 전략이나 아니면은 그 기본적인 정치에 대한 태도나 이런 게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희 똑같은 사람 둘이서 지금 거기서 중복된 업무를 하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어쩌다 보니까 제가 후보도 아닌데 이재명 후보랑 맨날 치고받고 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무슨 뭐 그랬더니만 저쪽도 민주당 쪽도 상당히 민감해져가지고 저한테 폐륜이니 뭐 이런 소리 하고.
네, 지금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일단 윤석열 후보에 대한 불만도 뭐 조금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아니 후보가 적재적소에 인재를 등용시키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한테 좀 맡겨라라고 어떻게 보면 압박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김 전 위원장에게 전권을 줘도 나쁘지 않다. 대표는 찬성이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건데요. 네. 그렇다면은 김 전 위원장을 선대위에 영입하고 그 이후에 선대위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 대표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전 위원장이 위원 총괄을 맡고 그다음에 그 밑에 전문 본부장이 4-5명이 중진으로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윤 후보 측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 오늘 출간하신 만화에 그 18장에 보면 챕터 18을 보면은 176페이지부터 185페이지인가 보면은 이미 페이지까지 다. 제가 그래서 현장에 봤어요. 이 얘기 안 했을 리가 없다. 이 어르신께서 이 얘기 안 했을 리가 없다 해가지고 2012년 저희가 대통령 선거를 같이 준비할 때 그때 저희 선대위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제 막 적어 놓으셨어요. 김종인 위원장과 같이 일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는 게 좋다. 뭐 해석을 그렇게 갖다 붙입니다. 총괄 본부장을 뭐 4-5명의 뭐 본부장을 쪼개면은 더 김종인 위원장이 통제하기 좋아지고 그러면 더 선호하시는 거 아니냐. 천만에요. 네, 지금 바로 이 책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죠? 네. 아니 18장에 176페이지라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펴봤는데 18대 대선과 경제민주화 맞습니다. 이 페이지까지 어떻게 외우고 있을까요? 네, 저희가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CG로 준비를 했는데요. 네. 김 전 위원장이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 캠프 행복추직위원장을 맡았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 상황을 김 전 위원장 시각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보면은 이 박 전 대통령과 항상 독대를 하던 김 전 위원장이 어느 날 박 후보 측근 9명에게 둘러싸여서 마치 협박을 당하는 분위기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당시에 박 전 대통령 측근들과의 마찰을 빚는 그런 내용인 건데 이때 김 전 위원장 상당히 공개적으로 이 상황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상황 보고 오실게요. 그러려면 박근혜 위원장한테 보고를 하고 발표를 할 거 아니야. 나 같은 사람은 할 역할이 없어 이제. 저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랑 본인이 의견 대립이 있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9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나타나가지고 본인을 사실상 압박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쪼개놓으면은 김종인 위원장이 통제하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김종인 위원장이 선호하는 것처럼 하는 건 좀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당시 상황을 곁에서 다 지켜봤던 이 대표는 아마 지금 윤석열 후보 측에서 구성하고 있는 선대위 구성은 김 전 위원장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전문적으로 쪼개는 구성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김종인 위원장은 아마도 지금 윤석열 캠프가 만든 안을 좋아하지 않을 거다라고 어떻게 보면 좀 쓴소리를 지금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어제 이 이준석 대표랑 이 윤석열 후보 이 사무총장 자리를 둘러싸고 사실 그 사이에서 흐르는 긴장감 이게 또 어제 화두였습니다. 네. 저희가 마침 어제 이 대표 인터뷰를 하게 된 건데 네. 오전에 최고위에 윤 후보가 참석을 하지 않았고 게다가 이 대표는 모습을 드러내긴 했는데 모두 발언은 생략하고 또 기자들 질의응답에는 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기자들끼리 좀 분위기가 묘하네 뭐 이런 네. 얘기했었거든요. 관련해서 돌직구로 물어봤습니다. 사무총장 교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네. 최고의 참석을 갑자기 이제 안 하신 게 다소 이준석 대표의 불화로도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좀 말씀? 아니 뭐 최고위에 뭐 매번 나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아시다시피 오늘 조찬 약속이 미리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뭐 사무총장만 하더라도 선거 사무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당무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직책이에요. 그래서 그걸 예를 들어서 훌러덩 후보의 의중에 따라 바꾼다. 뭐 할 수도 있겠죠. 그러려면은 적어도 다른 당무에 영향이 없도록 사전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후보한테서 그런 요청을 하나도 듣지 않았습니다.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 그렇죠. 그런데 어제 이제 기사를 보면은 다른 경로로 후보의 측근을 이제 자임하는 분이 그런 식으로 이제 사무총장과 소통했다는 거는 굉장히 부적절했다. 그런 지적을 할 것 같습니다.
최고위 불참석과도 이 논란이 혹시 연관이 있을까요? 후보는 아침 먹으러 갔다는데요. 저는 뭐 그건 후보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다 믿어야지 그걸 왜 의심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네, 이준석 대표의 얘기가 난 아직까지 후보한테 어떤 요청도 들은 바가 없다. 또 측근을 자임하는 분이 이러는 건 부적절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좀 날이 서 있는 그런 느낌인데 네. 이준석 대표 사실 또 생각을 해보면 요즘 날이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뭐 얼마 전에 방송에서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 또 이 당 게시판에 당대표를 탄핵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거기다가 이준석 대표의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2030 세대들이 윤석열 후보가 최종 후보로 확정된 뒤에 대거 탈당했다는 소리 저희도 이 프레스룸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당 지도부에서 또 갈등이 벌어지면서 김재원 후보 측은 뭐 40명밖에 탈당하지 않았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김재원 최고위원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대표는 또 아니다라고 하면서 통계를 공개하기도 했었죠. 그랬었죠. 여기에 대한 입장 들어봤습니다. 경선 결과에 불만족스러운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분들에다 대고 후보의 지지자 중에 일부는 역선택하던 사람들이라고 조롱하기도 했고 거기다가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 탈당하는 사람 다 해봐야 40명밖에 안 되더라 이렇게 하는 거는 실제 숫자를 왜곡시킨 거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롱받았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미 마음이 상한 사람들은 마음이 상한 대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근데 거기다 대고 억지로 무슨 우리 윤석열 후보를 꼭 찍기 위해서 다시 당에 참여해라 이런 게 사실 논리 구조로 그들한테 꽂힐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 냉정하게 그런 것보다는 항상 적어도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를 하는 사람을 기억하고 싶지 덩어리 키워가지고 뭘 조직 정치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아니, 원래 저 싫어하는 분들 고정적으로 있다니까요. 예, 부정선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 기본적으로 싫어하고요. 예, 그리고 뭐 맨날 보면 왜 후보랑 뭐 의견이 대립하는 것 좀 보이냐. 대립하는 게 정상이죠. 문제가 되는 게 있으면은. 근데 그런 거를 뭐 후보랑 딱히 전 대립한 적도 없고요. 후보 측근 중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월권을 하거나 무리수를 두는 경우에는 제가 당연히 당내선 제가 당무를 책임지는 당대표인데 제가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지금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오히려 나은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이 뭐 영화 대사죠. 넌 다 계획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지금 무엇을 한들 이 돌아선 청년들의 마음이 다시 돌아오겠냐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인터뷰가 근데 좀 전반적으로 날이 서 있는 그런 느낌이긴 해요. 네, 그래서 분위기도 풀 겸 저희가 밸런스 게임을 하면서 종로 출마설도 살짝 섞어서 질문을 해봤거든요. 네. 한번 들어보시죠. 유승민 전 의원 대 김종인 전 위원장. 무인조에 같이 간다면 어떤 분이랑 갈까요? 김종인 위원장에 가겠죠. 왜냐하면 당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유승민계라서 그랬다고 할 거니까. 네. 종로 전략 공천 대 예비 후보 10명 출마하는 노원 출마. 당연히 노원 출마죠. 그거는. 이유 짧게 또 여쭤보겠습니다. 노원에서 예비 후보로 붙어가지고 저랑 경선에서 이길 사람 없습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네. 혹시나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종로 출마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드렸는데. 제가 종로에 가길 바라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있죠. 저를 아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로 제가 제발 지방선거 때 역할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하는 분도 있을 텐데 후자에 해당하는 분들을 만족시킬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예. 여자친구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는 게. 알겠습니다. 그럼 패스권 쓰시는 걸로. 예. 저희가 생각하겠습니다. 아, 여자친구 질문에서 이 질문 패스권을 썼네요. 좀 아쉽죠? 네, 아쉬운 게 저만 아쉬운 건가요? 네. 다 같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수아 기자가 지금 보니까 이준석 대표한테 비단 주머니를 줬잖아요. 네. 그 안에 들어있는 이 질문 패스권을 썼는데 진짜 비단 주머니에 뭐가 들었냐? 이게 또 사실 궁금하잖아요. 저도 정말 궁금해서 꼬치꼬치해 물었거든요. 네. 근데 말 그대로 철벽 방어였습니다. 대신 힌트를 조금 얻을 수 있었는데요. 듣고 오시죠. 상대 여론 조작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탐지 도구 같은 경우에는 후보가 누가 되더라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가장 빨리 준비가 끝났고 그래서 내놓을 수 있는 것이고요. 후보가 당선된 다음 날부터 지금 비단 주머니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물들을 채워넣기 위해 가지고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것들을 보면은. 그래서 농담하는 거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보면
단순한 그- 비유는 아니다. 민주당이 지금 그 굉장히 뭔지 모르니까 자꾸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부터 시작해서 별거 아닐 거다 이러는데요. 네. 아마 공개되면은 당황스러울 겁니다, 민주당이. 당황스러울 정도로 대단한 이제 전략을 짜고 계신다. 그죠? 따라올래 따라올 수 없는 것들을 많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달 말까지 한번 기대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따라올래야 따라올 수 없는 것들이다. 이 상당한 자신감이 엿보입니다. 네, 저희 프레스룸의 공식 질문이죠. 이준석은 땡땡땡이다. 여기에 대한 답변에서도 이 대표 특유의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네. 이준석은 당대표다. 네. 저에게 쏟아졌던 무수한 공격이나 아니면 저에 대해서 유튜브나 이런 데서 계속 하는 이런 음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요. 지금은 당대표하고 5개월 지났더니만은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과대망상 유튜버들 덕분에 참 당의 5만 가지 분열이 다 초래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중에서 이제 가장 큰 논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당대표다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요. 그분들의 사상적 기반의 끝 위엔 뭐냐면 이준석은 민주당 프락치다가 있어요. 예. 근데 당대표가 민주당 프락치일 수가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그분들의 논리적 모순을 좀 침대에 누워서 그분들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준석은 이 당대표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준석은 프락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거나 나는 당대표다라는 어떤 자신감이 묻어나는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 이수아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이 같이 만나보셨는데요. 분명 저희가 인터뷰를 할 때만 해도 이 사무총장 교체권을 두고 이준석 대표 이 부글부글하는 약간 속마음이 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방금 보신 그 인터뷰가 끝난 직후에 이 바로 윤석열 후보의 요청에 따라서 이 두 사람 긴급 회동을 가졌는데요. 이준석, 윤석열 긴급 회동 한 목소리 이견 적다입니다. 네, 이준석 대표 윤석열 후보를 만나기 전과 후 이 말 속에 들어있는 이 감정선이 좀 사뭇 다른 느낌이었는데요. 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그 발언을 좀 모아봤습니다.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후보의 의중에 따라 바꾼다. 뭐 할 수도 있겠죠. 그러려면은 적어도 다른 당무에 영향이 없도록 사전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후보한테서 그런 요청을 하나도 듣지 않았습니다.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선대위의 조기 출범을 자신합니다. 네, 그만큼 이견이 적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사실 지금 보신 모습 이 전이랑 후랑 얘기가 좀 사뭇 다른 느낌이다라는 거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호정 기자. 만난 다음에 윤석열 후보를 만난 다음에는 이 말이 좀 누그러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두 사람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한 걸까요? 네, 뭐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저희가 인터뷰한 게 2시에서 3시 사이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3시 20분쯤 이 대표가 윤석열 후보를 만났습니다. 단독 회담이었고요. 심지어 뭐 짧게 만난 것도 아니고 약 40여 분간 회담을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이런 불만을 전했을 수 있고요. 어떤 의견을 나눈 것으로 좀 추측은 됩니다. 그래서인지 그 이후에 협의가 잘 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답변이 바뀌거든요. 이 대표가 사실 윤석열 후보와 이 사무총장 인선뿐 아니라 굉장히 이전부터 뭐 힘겨루기니 갈등이니 굉장히 많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대표가 했던 말이 윤 후보 본인과는 갈등이 없다, 전혀 없다, 이견이 없다, 팀워크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문제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와 윤석열의 이견은 이번에도 없다라고 적은 상태다라고 밝힌 상황이고요. 사실 윤 후보 측에서 당무 우선권을 강조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 이게 이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제 이 대표가 윤 후보가 그런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윤 후보 주변에서 하이에나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이라면서 불만과 책임을 주변으로 돌리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김병민 대변인 역시 이 둘은 이견이 전혀 없다. 거의 없는 것처럼 잘 진행되고 있다.
불협화음 같은 건 없다라는 같은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뭐 이호정 기자 얘기를 들어봐도 이준석 대표 그리고 윤석열 후보 두 사람은 뭐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를 한번 볼까요? 바로 이 어제 저녁에 어젯밤에 이준석 대표가 올린 이 본인의 SNS 글인데요. 여기 보면 일단 사진이 있죠. 사진을 보면 이 이준석 대표 그리고 바로 옆에 이 윤석열 후보 같이 뭐 배달 음식을 시켜서 먹는 것 같아요. 이 배달 음식을 먹으면서 이준석 대표 아까 그 날 서 있는 발언과는 달리 약간 얼굴에 웃음도 띤 그런 모습인데 이 글을 보면 승리를 향해 닥치고 돌파입니다. 이 비단 주머니는 우리 후보의 노력하에 착착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라는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요, 이용경 의원님. 이준석 대표가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윤석열 후보 본인하고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 계속 윤석열 후보 주변의 사람들은 뭐 하이에나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는 계속 공격을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의 경우는 지금 사무총장 그러니까 한기호 사무총장이죠. 네. 이준석 대표 체제와 함께 사무총장을 맡은. 근데 이분이 사의 표명이라고 기사가 났고 나중에 보니 본인하고는 전혀 얘기가 없었는데 윤석열 후보의 측근과 얘기가 되면서 그런 게 나온 것 같다. 이제 거기에 아마 이준석 대표가 가장 불쾌하거나 아니면 당대표로서의 권한을 지금 침범당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대표로서 이준석과 당의 대통령 후보로 뽑힌 윤석열 두 사람 그리고 이제 지금 거론되고 있는 뭐 김종인 같은 앞으로 등장할 사람들 각각 다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조직 안에서 대표성을 부여받는 거예요. 네. 그런데 잘 따져보면요. 이준석 당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흔히 말하는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인 어떤 정통성 이걸 둘 다 확보를 했어요. 왜냐? 선거를 통해서 다수의 지지를 반영해서 그 자리에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대표로서의 이준석은 충분히 자격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대통령 후보로서의 윤석열도 충분히 자격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이제 역할이 좀 달라지겠죠. 이제부터는 만약에 대선 국면에 대선 후보로서 대선 승리에 전력을 기울이고 일로매진할 거라면 당연히 윤석열 후보 중심으로 가는 게 맞는 거다. 그런 점에서 이준석 대표에게 나서지 마라라든지 아니면 뭐 왜 대표가 따로 지금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하느냐라는 이런 식의 비판을 이준석 대표는 제가 보기엔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거 아닐까. 왜냐? 정상적인 정당 발전을 위해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국민의힘은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를 뽑으면서 다수의 당원이 새로 가입을 할 정도로 굉장히 폭발적인 주목을 끌었지 않았어요? 이번에 당 또 대선 후보를 뽑으면서는 컨벤션 효과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오를 정도로 또 효과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지금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과연 밖에서 누군가를 모셔와서 어떤 일을 맡겨야 될 정도로 다른 데 눈을 돌리느냐. 전 그런 점에서 정당이 제대로 정상적인 발전을 하려면 있는 구조, 있는 시스템이 그냥 정상 가동이 되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닐까. 전 그런 조언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있는 구조 안에서, 그러니까 당 내에 있는 사람들로 이 선거를 치르는 게 맞다라는 뭐 이런 비판을 해주셨습니다. 유호정 기자,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아까 그 이수아 기자랑 인터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후보가 밥 먹으라고 갔다고 했으니까 뭐 믿어야지요.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정말로 밥을 먹으러 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아침 먹은 상대가 드러났는데요. 네. 바로 이용호 의원이었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여권 성향, 그러니까 범여권으로 분류가 되지만 호남권에선 유일한 무소속 의원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의원이 지난 4월 민주당으로 복당을 신청을 했는데 민주당 지도부가 이 결정을 좀 차일피일 미루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윤 후보가 만나서 같이 하자 손을 내민 상황인데요. 어제 이제 비공개 오찬에서 이런 제안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전해졌는데 호남권 외연 확대에 이제 윤 후보가 직접 나선 거다 이런 풀이가 나오고 있고요. 네. 이 만남 이후에 이 의원이 이 민주당 복당 신청을 철회를 했습니다. 그간 이런 민주당 결정을 미뤄온 이 지도부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내면서 원점에서 본인의 이 당 관련 거취를 고민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이 의원이 실제로 윤 후보가 도와달라고 했다라는 점을 밝혔는데 기자들이 그럼 실제로 윤 후보를 도울 의사가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좀 앞으로의 결정을 지켜봐야 하는데 다만 이 의원이 또 한 얘기가 이재명 후보한테서도 함께하자고 전화가 왔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달 말까지 결정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윤석열 후보가 어쨌거나 좀 외연 확장에 좀 신경을 쓰고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당대표 이 두 사람의 이 어떤 갈등이랄까요? 이 불협화음 같은 것도 좀 수습이 되는 그런 모양새인 건데 김현 기자 궁금한 건 그래서 사무총장은 교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입니다. 네, 지금 윤석열 후보의 비서실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권성동 의원이 사무총장에 사실상 내정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예산을 관리하는 사무총장 자리를 두고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굉장히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전격적인 회동을 통해서 결국 권성동 현 윤석열 후보의 비서실장이 내정된 것으로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윤 후보의 입장이 조금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 권성동 의원과 국민의힘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실상 내정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오늘 오전에 나경원 전 의원과 이제 권성동 의원이 윤석열 후보 사무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취재진에게 포착이 됐다고 하기도 하거든요. 네. 선대위 인선을 두고 이제 막바지 조율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나경원 의원이 선대위원장을 좀 맡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 후보가 아마도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김현 기자 보니까 이준석 대표의 이 두 번째 비단 주머니가 또 공개가 됐더라고요. 첫 번째 주머니는 여론조작 방지 프로그램이라고 저희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두 번째는 뭡니까? 네, 이준석 대표 이 비책이 담긴 그 비단 주머니를 윤 후보에게 전달을 하면서 이제 화제를 끌었었는데요. 이 네. 두 번째 비단 주머니는 인공지능 윤석열, 아바타 윤석열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 그대로 이제 복제된 윤석열 후보가 전국을 누비면서 선거 유세를 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윤석열 후보 이제 저희 MBN에서 활용 중인 AI 앵커 이거와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이 아바타 선거 유세를 논의를 하기 위해서 지난 주말에 비공개 회담에서도 이제 상당 시간을 할애해서 이 전략을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아바타 동영상을 위해서 윤석열 후보는 프로필 사진과 동영상 촬영까지 모두 다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금 더 계시면은 아마 아바타 윤석열을 태운 이제 그 선거차 유세 차량이 전국을 동시에 돌아다니면서 공약을 전파하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준석 대표가 따라할래야 따라할 수가 없을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좀 자신만만하게 했는데 알고 보니 분신술이었습니다. 그런데 김현 기자 보면 이준석 대표는 이런 비단 주머니 말고도 또 직접적으로 또 지원 사격도 하던데요. 네, 이준석 대표 어제 국회에서 음주운전 피해자 가족 친구들을 이제 불러서 초청을 해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발언을 다시 시작했는데요. 최근 논란을 부른 이재명 후보의 음주운전, 초보운전 비교 발언을 다시 꺼내 들은 겁니다. 이준석 대표 어제 발언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프신 분들께 또 한 번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상대당 대선 후보의 발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부적절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초보 운전과 음주운전은 절대 같은 궤에 올려놓아서도 안 되는 것이고 음주운전을 통해 가지고 상해를 입으신 많은 분들의 그런 마음에 그리고 또 그 가족들, 유가족들의 마음에 정말 더 큰 2차 가해를 남기는 그런 발언이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최근 5일간 이준석 대표가 SNS에 올린 글들을 모두 살펴봤는데요. 네. 단 한 개의 게시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후보를 저격하는, 이재명 후보를 저격하는 글들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의 이제 갈등이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네. 이준석 대표가 공격 방향을 이제 이재명 후보로 바꾸면서 단합을 꾀하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서종섭 위원님, 보면 이준석 대표가 대선인데 아까 뭐 윤경호 위원께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후보보다 당대표가 더 주목받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또 비판의 얘기도 나오기도 합니다. 저는 뭐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이제 대선이라는 상황 자체가 어쨌든 모두가 총력으로 해서 그걸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의 어떤 조화의 문제, 시너지의 문제이지 그것을 어떤 정치적인 유불리 하에서 아니 후보가 주목받아야지 왜 대표가 자꾸 주목받으려고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막후에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상당한 비판적인 그것이 깔려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저는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일종의 뇌로 봅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들어와서 뇌 역할을 하고 후보가 전면에서 뛰고 그 후보가 부족한 부분을 이준석 대표가 보완하는 이러한 이른바 이 삼두마차, 이 트로이카 체제가 순항을 할 수 있느냐, 그야말로 어느 정도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대선의 승패를 가를 거다. 이렇게 좀 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역할을 후보가 정해졌으니까 대표는 뒷방으로 물러나라. 이것은 이제 과거의 문법인데 좀 다르다는 거죠. 지금 상황은. 그리고 이준석 대표라는 인물 자체가 2030 세대에게 갖고 있는 그러한 상징 자본, 제가 말씀드리지만 상징 자본을 일정하게 획득한 그런 부분이 이미 검증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이준석 대표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 대선이라는 큰 판을 전국을 무대로 윤석열 후보를 도와서 뛰면서 자신의 이제 어떤 전국적인 인지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더 또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관계를 이 하나의 서로의 보완제적인 관계로 봐야지 대체제로 봐가지고 하나가 떠야 되기 때문에 넌 죽어. 이런 관계로 보기 시작하면 답이 안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오케스트라도 어쨌든 서로가 조화를 잘 이루어야 아름다운 하모니, 화음이 나오는 것처럼 조화가 안 되면 아무리 멋있는 바이올린을 연주해도 그게 이제 그때부터는 소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조화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향후에 어떤 과제가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좀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 소종섭 위원께서는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를 잘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준석, 윤석열, 김종인 여기가 이제 트로이카 체제로 이 조화롭게 가는 게 베스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수아 기자, 지금 윤석열 후보가 보니까 어제 이 대선 후보 선출되고 한 열흘째였었나요? 이 문 대통령한테 축하난을 받았어요. 네, 어제 오후 2시쯤이었죠. 이 이철희 정무수석이 문 대통령을 대신해서 국민의힘 당사에서 윤석열 후보를 만났는데요. 이 애초 지난 8일 전달하려다가 일정 조율 과정에서 일주일 정도 밀린 겁니다. 이 비공개 접견으로 전환된 뒤에 두 사람 대화 화제가 됐습니다. 이 윤 후보가 문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엄정한 중립을 지켜주길 바란다라고 말을 꺼내자 여기에 이 수석이 말씀을 잘 전달드리겠지만 이 대통령께서도 선거에 대한 엄정 중립을 하겠다는 말씀을 전했다라고 답변한 건데요. 야당이 우려하지 않아도 대통령도 선거 중립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외에도 서로의 안부를 물으면서 뼈 있는 농담이 오갔는데 현장 보고 오실게요. 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일종의 혹사당하는 자리거든요. 저도 가까이 봐서 이제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커피도 주시는 아니 무슨 살이 조금 빠지신 것 같아요. 화면으로 보니까. 못 먹어서 그렇죠. 김밥이나 빵 이런 거로다가 막 끼니를 때우고 이러니까 그래도 뭐 재미가 있습니다. 체력 안배 잘 하시면서 다니시면 좋겠다고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감사 말씀 좀 전해주시고 하여튼 뭐 이제 건강 잘 좀 사모님 여사님하고 두 분 다 건강 잘 좀 챙기시라고. 네, 윤 후보가 문 대통령의 안부를 먼저 물었어요. 그러자 이수석이 얼굴이 요즘 많이 상하셨다라고 했는데 이 원래 대통령이 혹사를 당하는 자리예요라고 덧붙입니다. 근데 여기 영상에는 잡히지 않았는데 윤 후보 옆에
권성동 의원이 배석 중이었어요. 비서실장이잖아요. 여기서 권 의원이 왜 시작도 하기 전에 겁을 주냐라고 하면서 이수석 말을 받아치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이수석 이 회동 이후에 한 번 더 소감을 밝혔는데 선거 중립은 야당이 걱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다만 우리나라는 대통령도 잘못하면 탄핵하는 나라다. 그러니 이 장관이나 대통령도 선거 개입 행위는 할 수가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아니 뭐 무슨 무림 고수들의 이 대결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무림 고수들은 공격해도 눈에 보이지도 않죠. 네, 사실 국민의힘에서 이 윤석열 후보만큼이나 뭐 이준석 대표한테 좀 눈길이 가는 요즘이라고 한다면 이 민주당에선 이재명 후보만큼이나 이 사람한테 눈길이 갑니다. 김혜경 외출 포착대 김씨 아닌 수행원입니다. 이 이재명 후보만큼이나 눈길이 가는 인물 바로 이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입니다. 이 어제 김혜경 씨의 통화 목소리를 저희가 직접 들어봤었는데 이번엔 진짜 김혜경 씨가 맞느냐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 얘기 살펴보겠습니다. 이호정 기자, 이 낙상 사고 입은 김혜경 씨가 외출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논란의 시작이 한 매체의 보도인데요. 김혜경 씨 깜짝 변신, 낙상 사고 후 첫 외출 이런 제목으로 이 보도가 된 단독 보도였습니다. 네. 이 매체는 낙상 사고 후 6일 만인 경기도 분당 자택에서 외출이라는 이런 부제를 달아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 보도를 두고 당사자 측에서 본인이 아니다, 내려달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진은 보도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 실제로 매체가 공개한 사진만 보면 정말 누군지 쉽게 알 수 없는 상황의 사진입니다. 완전히 모든 곳을 꽁꽁 가렸기 때문인데요. 검은 모자에 검은 선글라스에 검은 마스크를 껴서요. 얼굴 부분도 정말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맞을 정도로 완전히 가린 상황이었고요. 네. 얼굴뿐 아니라 이 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검정색 옷으로 다 가렸다라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이 바지도 검정색 바지였고 특히나 이 상의도 검은 망토 형태의 외투를 입어서 사실 그냥 나가면 손이나 이런 데는 노출이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손톱 끝까지도 다 노출이 되지 않은,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매체는 이렇게 온 몸을 가린 이 사람을 보도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자택을 나서서 카니발을 타고 여의도를 향했다가 민주당사에 들러서 수행원을 내려주고 다시 분당 자택으로 돌아왔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김현 기자, 지금 이호정 기자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검은 모자에 선글라스에 마스크에 검은 옷으로 쭉 입은 그 사람이 김혜경 씨가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 사진 속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두고 민주당과 해당 매체의 입장은 지금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네. 우선 이재명 후보 측은 이 언론에 찍힌 사람이 검정 옷차림의 이 사람이 김혜경 씨가 아니다. 이렇게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민주당 측 목소리 먼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그 사진은 명백하게 후보 배우자가 아닙니다. 수행원 중에 한 사람이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실을 정확하게 고지를 하고 그 해당 언론사에 삭제 요청을 어제 밤부터 꾸준히 지금 하고 있는데 네네. 응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저희 굉장히 답답한 심정입니다. 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배우자 실장인 이해식 의원, 그 사진은 명백하게 후보자 배우자가 아니고 수행원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이 사진을 촬영한 해당 매체는 김혜경 씨가 맞다 이렇게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지금 해당 매체에 기사를 삭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다는데 해당 매체는 김혜경 씨가 무조건 맞다 이러면서 기사를 삭제하지 않고 사진을 공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도 현재 이 사진 속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신분을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누구의 말이 맞는지 확인이 아직까지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사실 또 어떻게 보면은 이 김혜경 씨한테 취재가 또 너무 몰릴까 봐 그래서 뭐 다른 수행원은 김혜경 씨처럼 약간 이렇게 하고 나간 거 아닌가라는 이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런데 이수아 씨, 이렇게 사실 취재 열기가 대단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면은. 네, 기자 5명,
차량 4대가 동원된 나름의 대규모 취재였던 거죠. 이 김혜경 여사가 병원에 가려는 모습을 찍으려 한 건데요. 자택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김 여사가 탄 차량이 출발하자 곧바로 따라 붙었고 이때 김 여사와 수행원들이 공포를 느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입장입니다. 이 출동한 경찰서가 분당경찰서인데요. 여기에 설명을 들어보자면은 일단 스토킹 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지만 실제 처벌할 정도의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경고만 해서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어떻게 하면 처벌되는 건지 좀 찾아봤거든요. 보니까 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과 공포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서 경찰은 이 취재진의 행위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행위로 규정한 것으로 저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취재에 나섰던 언론사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고 있습니다. 그냥 밖에서 기다리다가 김 여사가 나오는 것을 촬영했을 뿐이다. 과잉 취재는 아니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경찰에서도 그만하고 가라고 했을 뿐이다 라면서 스토킹 처벌법 저촉을 언급한 경찰 입장도 반박했습니다. 야당 이준석 대표도 한마디 거들었는데요. 이 과잉 취재가 예상돼서 수행원을 먼저 내보냈다 이런 게 이 후보 측의 설명인데 그러면은 이미 과잉 취재를 예상했다는 거 아니냐. 그러고 수행원이 나간 건데 왜 수행원이 불안 증세를 보인 건 무엇이냐라는 취지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윤경호 의원님, 사실 항상 저도 기자이긴 합니다만 이게 취재랑 스토킹의 어떤 경계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참 항상 고민일 수 있습니다. 기자의 취재를 스토킹 관련 법에 갖다 붙이는 거는 제가 보기엔 좀 무리고요. 다만 당사자가 네. 아까 우리 이수아 기자가 설명을 했던 것처럼 새로 마련된 스토킹 관련법에 저촉되는 그런 감정을 느꼈다라고 한다면 좀 상황은 다를 수 있죠. 만약에 저 검은 옷 속에 있는 주인공이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 씨라면 저런 얘기를 할 수는 없죠. 왜냐? 김혜경 씨는 이미 공인의 반열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입니다. 후보의 배우자는 아무리 부인을 하려고 해도 이미 공인의 범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뭐 취재의 대상인 거고요. 하지만 뭐 가짜, 그림자 무사라는 표현을 이준석 대표가 지금 썼는데 주의를 분산시키고 또는 위장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일부러 내세워서 저렇게 취재진을 유인을 하고 실제로 김혜경 씨는 병원을 갔다. 그런데 저 당사자가 정말 스토킹에 가까운 공포를 느꼈다. 그렇다면 그건 법적으로 뭐 따져봐야겠죠. 하지만 저는 뭐 이런 경우 양비론을 좀 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현직에 있으면서 같은 다른 매체의 취재 활동을 비판할 수는 없는 거지만 당사자들이 저렇게 과도하게 거부를 보이는데 사진을 보도하는 그 자체가 과연 어떤 목적일까? 그러니까 김혜경 씨의 부상 이후 얼굴을 보여주고 싶은 것 때문인지 아니면 김혜경 씨가 그냥 등장했다는 것만으로 관심을 끌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인지 좀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저거 말고도 얼마든지 취재는 가능하죠. 그리고 지금 김혜경 씨가 다친 상황이라면 그 다친 상태로부터 좀 회복이 된 다음에 스스로 얼마든지 지금 등장하지 않겠어요? 지금 한시가 급한데 후보의 배우자가 나서서 득표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조금만 기다리면 얼마든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후보의 부인 쪽 배우자실 뭐 이런 데서도 저렇게 과도한 언론에 대한 취재 봉쇄 이런 대응은 하지 않는 게 앞으로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지금 이런 상황은 김혜경 씨한테 쏠려 있는 이 관심 때문에 사실 빚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소정섭 위원님, 네. 이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렇게 관심 받고 있는 김혜경 씨 빨리 좀 이 대선에 좀 뛰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최근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경기도 이 수도권에서 이 상당히 이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한테 좀 뒤처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서울의 민심은 뭐 지난 4.7 재보궐선거 과정에서도 나왔지만 이 정권 교체 여론이 좀 상대적으로 높게 그렇게 나왔었는데 경기도는 조금 달랐었죠. 경기도는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가 그동안에 높았던 측면이 있는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제 경기 인천 쪽까지도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뒤지는 그런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호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전부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뒤지는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격차가 오히려 조금 확대되는 듯한 이런 흐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이재명 후보로서는 상당한 어떤 좀 위기의식을 갖고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만한 그러한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부인인 김혜경 씨가 의 존재가 좀 아쉬운 거죠. 이재명 후보로서는 사실 좀 열심히 여기저기 활동을 하면서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 제기된 어떤 비호감도 이런 것과 그걸 상쇄할 수 있는 김혜경 씨가 그러한 이제 긍정적인 측면을 좀 더 극대화했으면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와 또 대비가 되면서 좀 그런 측면에서 더 득표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렇게 움직이고 있지 못하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좀 아쉬움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